감가상각이 3요소가 있거든요. 3요소? 지금부터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저랑 한 개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유형자산을 요 금액에 취득했어요. 취득원가. 취득 당시의 원가가 요 금액이래. 요거 한 100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나는 이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하는 걸까? 100원 했으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을 결국에는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걸까? 아니에요. 저도 제 차 내년에 바꿀 거라고요. 올해 바꿀 수도 있고, 올해 바꿀 때 남아있는 제 차는 어떻게? 아빠 줘? 아니죠. 중고차 그 회사에 팔아야겠죠. 그럼 얼마든 회수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내 자산을 다 사용하고 내용연수가 종료했을 때,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요거를 제3자한테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그걸 뭐라 그래요?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요 자산을 처분해서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잔존가치라고 해요. 그럼 요만큼은 팔았을 때 이만큼 수익 나올 거니까 요만큼은 사용기간 동안 비용 처리시켜야 돼? 팔았을 때 비용 처리시켜야 돼? 팔았을 때 비용 처리시켜야겠죠. 모든 게 다 수익비용 대응이라고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동안은 금액은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나오니까 비용 처리해줘야겠죠.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하지만 이만큼은 나중에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팔아서 요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요 돈 벌 때 그때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 비용 처리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 원가를 비용 처리시키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만 비용 처리시킨다고요. 요만큼만. 얘를 뭐라고 그래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해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가상각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뭡니까? 취득가액에서 사용기간이 종료됐을 때 팔았을 때 받을 돈인 잔존가치를 뺀 금액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만큼은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읽어보시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란 미래 기간에 배분해야 할 총 비용으로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와, 진짜 좋은 얘기가 나왔네. 그럼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맞추면 제가 중급회계 1, 2 내년에 나올 객관식, 내년에 나올 2차 책 내가 풀세트로 다 드릴게.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말로 뭘까요? 좋은 기회잖아요. 다른 말로 뭘까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서워서 뭐 태도차 못하겠어. 물어보면 뭘까요? 이미 읽었잖아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야? 내가 사용할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다른 말로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의 합계예요. 요 금액을 앞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거라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뭐라고요? 앞으로 사용기간 동안 내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의 합계라고요. 합계. 뭐라고 나왔어? 미래 기간에 배분해야 할 총 비용이라고 나와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잔존가치 밑에 읽어보시면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당의 자산을 처분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추정되는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래요. 그럼 잔존가치는 뭡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랑 약간 비슷한 개념 아니겠어요? 나중에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팔았을 때 해당되는 자산을 내 수중에 쥘 수 있는 돈이요. 왜? 내용연수 종료됐을 때 100만원 받기로 했대. 근데 수수료로 20원 내야 된대. 그럼 내용연수 종료됐을 때 내가 받는 돈 얼마예요? 80만원이죠? 그게 잔존가치라고요. 타임. 그럼 여러분 이 잔존가치는 정확한 금액이에요? 내가 요거 몇 년 타다가 팔면 그 정도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정치예요. 추정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잔존가치는 추정치라고요. 잔존가치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금액도 당연히 어떤 금액이겠어요? 추정치겠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추정치에 해당하는 애들은 매기말 매기말 다시 한번 추정치를 재검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재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1년차 회계사가 돼서 감사를 나가면 유형자산을 맞는데
제일 먼저 인차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이 유형자산들 있잖아. 잔존가치 혹시 바뀌는 거 있나 한번 봐봐.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추정치기 때문에 요 잔존가치는 매기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그럼 두 번째로 무슨 요소가 필요할까? 아니, 그런다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취미가 정말로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골프가 취미였는데 몸이 뚱땡이가 되고 허리가 아파지면서 골프도 잘 못 가고 일단 친구들도 바빠서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랑 치려고 가르쳐서 장인어른이랑 같이 골프 치러 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비유 맞춰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 그렇지만 제 취미가 쇼핑이거든요. 쇼핑이에요. 쇼핑이죠. 뭐, 누구나 다 취미가 쇼핑이겠지만 쇼핑이에요. 근데 제 옷 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제가 몸이 뭉뚱이가 이렇기 때문에 뭐 이쁜 옷을 살 수가 없다고요. 인터넷으로 제 옷은 그냥 인터넷에서 정작 싼 거 사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와이프한테 전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잘못해갖고 위에 상의는 110으로 시키고 허리는 28로 시켰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화에서 나온 이런 사람인가? 그래갖고 저는 너무 이상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일 큰 거로 주시면 돼요. 바지도.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딸 옷 사거든요. 따로. 그래서 딸 옷을 그냥 대충 사이즈 아니까 가서 그냥 엄청 많이 사요. 따로 이쁜 거 같은 거 그냥 저 혼자 가서 사온다고요. 그리고 와서 입히고 혼자 뿌듯하고 막 이런 취미예요. 그럼 저희 와이프가 늘 물어보는 게 있어. 사지 좀 마. 애들 금방 크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거 사 그런다고요. 애들 옷이 비싸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사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야, 내가 어떻게든 3년은 입혀볼게 이런다고요. 그쵸? 이런 게 뭐예요?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가 뭡니까? 사용 기간을 다른 말로 내용연수라고 한다고요.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5년을 사용한다, 4년을 사용한다, 3년을 사용한다. 요게 내용연수가 되고 우리는 감가상각 어떻게 해주면 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다 해주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연수도 추정하는 거야, 안 추정하는 거야? 저도 처음에 차 살 때 와이프한테 야 이거 20년은 타자 이랬다고요. 택도 없죠. 그때는 근데 와이프가 믿었다고요. 근데 와이프도 요즘에는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는데 막 이런다고요. 물이 새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추정치예요. 기본적으로 추정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 매기말 재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사가 되시거나 막 이러면 감사인 조서를 보면은 그 회계 감사를 한 조서에 증거를 남겨놓는 걸 조서라고 하거든요. 엑셀 파일로 계정별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증거를 다 넘겨놓는다고요. 그게 조서인데 거기에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해서 올해 재검토를 수행하였음 이렇게 다 써놓는다고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날 봐요. 내용연수 우리 읽어보시죠.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동안 인식하는데 내용연수란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내용연수는 기간이겠다. 그쵸? 내용연수 기간이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쵸? 내용연수는 무조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딜 봐, 날 봐. 보지 말고. 내용연수는 무조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연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쓰인다고요. 만약에 내가 감가상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기량치를 사는데 이거는 해당되는 제품을 1000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 1000개 만들고 나면 아마 끝날 거래. 그럼 나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100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내용연수가 이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라 생산량, 개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반드시 기간만을 한정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용연수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봐요. 내용연수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그 박스에서 두 번째 문단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위에 파란색 박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파란색 박스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매 부고기간 말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재추정해야 한다. 보이시죠? 이 과정에서 당초에 추정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한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시냐면 중급회계라고 쓰세요.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신 다음에 중급회계라고만 그냥 써놓으시면 됩니다. 안 봐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잔존 가치까지는 비용 처리 안 시킬 거라고. 그리고 내용 연수가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점점 줄여서 다 0으로 만들 거라고요. 비용 처리할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비용 처리를 시킬 때 감가상각비를 매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감가상각비를 초반에 많이 인식하고 나중에는 조금 인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의 3요소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요 감가상각의 3요소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니 잔존가치 알고 내용연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을 일정하게 할 수도 있고 초반에 많이 나중에는 감가상각비를 조금 잡을 수도 있는데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감가상각 방법은 누가 결정할까요? 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보고 결정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로 결정하는 거지 수익의 창출 형태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는 더 이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보시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내용연수가 결정되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계연도별로 수익 창출 과정에 소요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가 배분 방법을 선택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적용해야 당기손익에 대한 왜곡 가능성이 낮아질 거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말이 쉽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몇 가지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정해놓은 감가상각 방법 몇 가지를 공부해 볼 거라고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뭐냐면 매년 소비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매년 일정하게 밟는다는 법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해요. 매년 일정하게 소비가 되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정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 있어요.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당연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산이 처음에 많이 쓰고 나중에 적게 쓰겠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반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줍니다. 체감잔액법의 종류 세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내용연수를 기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량치를 사면 10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으로도 내용연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산량 비례법은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올해 200개 생산했대. 그럼 1000분의 200으로 감가상각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감가상각법의 종류는 3개로 나누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5개가 있다고요.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방법들을.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좀 받고 계속 좀 보시죠. 그래서 미래 유형자산의 315페이지 4번단 보시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기업이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여야 하며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중요한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감가상각 방법도 변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도 결국
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추정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얘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도 당연히 매기말 재검토해야 돼요. 야, 내가 이거 쓰는 방법 맞니? 재검토해줘야 된다고. 물론 실무에서는 회사가 재검토한다고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서 매우 어렵지만 아무튼 회계적으로는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